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가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3년 4개월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WHO 등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고 보건위기 단계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환자 발병이 여전히 하루에도 1만 5천여 명이 생기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약 100여 명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도 10명 내외로 여전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감염병인 것이죠. 이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는 코로나 엔데믹과 새로운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년 4개월의 방역 대책을 좀 평가해보고 그 핵심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시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시고 현재 의학한림원 감염병 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활동 중인 이종구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남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남중 교수님은 현재 대한감염학회의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정말 최전선에서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뛰었던 교수이시죠. 그래서 이 지난 3년 4개월의 긴 시간 정말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긴 기간 동안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교수님. 아마도 이제 2009년 10년도에 이제 전 세계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과 또 2015년 또 18년에 메르스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준비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PCR 검사 체계가 만들어져서 조기 진단과 거기에 따른 추적, 그 다음에 격리, 그 다음에 또 쿼런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검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행이 전파되는 것, 특히 이제 신천지제 전 세계 두 번째로 제일 환자가 많았죠, 중국 다음으로. 그때 당시에 관리를 제대로 했었던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외국에 잘 알려진,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로 알려진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의학 잡지입니다.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 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우리나라가 성공한 사례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CR로 신속한 검사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요인이고 미국도 이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런 공중보건 조치 이외에 이제 의학적 조치는 우리 김남중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지만은 이제 예방 접종이 좀 늦게 우리가 확보를 했죠. 백신 개발에 관련돼서 PCR은 우리가 개발을 됐는데 백신과 이제 치료제 개발이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방접종 약품을 들여와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개월 늦었지만은 접종률을 신속하게 올리면서 이제 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바이러스 변이가 와서 이제 약독화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 유행하면서 이제 사망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방 접종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망이 많이 줄어들고, 다만 이제 그러면서 정부가 그 생활 방역이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완화를 같이 했죠, 딴 나라에 비해서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완화하면서
또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환자가 생긴 네. 점이 있었죠. 네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런 대유행에 환자가 서지, 그걸 서지라 그런 말을 쓰긴 하는데요. 갑자기 환자가 급증할 때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의료 체계에 대한 대응들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이제 부가 사망, 이거를 영어로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보다는 다른 사망, 이런 이제 또 환자를, 코로나 환자를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는 다른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이제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서, 한편으로 이제 좀 우리가 더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게 3년 4개월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환자도 보시고 가장 많은 또 코로나19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영 교수님, 의료적인 좀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 저는 이 명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잘하면 잘했다고 할 것인지. 제 생각에는 의료 대응이란 게 있고, 경제 대응, 또 문화적인 대응, 교육적인 측면의 대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응을 잘했지만은 교육적인 손해가 너무 컸다면은 그 나라가 잘했다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변수들을 조합해서 어떠한 변수가 나라를 평가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정도의 동의는 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의료 대응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치사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 0.11%의 치사율인데 미국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은 3년 4개월의 의료 대응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잘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했냐, 그런 것인데, 이정구 교수님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조기에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역량이었습니다. 또 조기에 노출 환자를,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격리하려고 하는 전략도 잘 통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수능도가 높았다,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대한 수능도가 높았던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의학이자 과학을 하는 전문가지만은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로는 운이 좀 좋았던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를 막으려고 했던, 환자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델타 변이까지인데, 델타 변이는 중증도가 높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던 변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넘어가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능을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이 시점에는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지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운이 좀 좋다는 것은 요행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낮은, 중증도가 낮은 변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입장으로 보면은 감염에 의해서 면역은 획득하면서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운으로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노력 플러스 결과가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사실 위기 단계가 좀 한 단계를 낮추면서 일선 현장에서 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마스크 사용 문제가 벌써 최근에 기사도 나오고 했지만, 병원에서 여전히 착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약국에서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입원실에 있는 환자를 만날 때 코로나 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좀 헷갈리고 좀 혼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교수님, 그 혼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보면 혼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목표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이유가 있는 조치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목표는 중증화 최소화, 사망자 최소화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 환자가 되고 사망할 수 있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곳은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입니다. 반면에 1차 의료기관은 스스로 걸어서 진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위험군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제하면서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해서는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목표보다는 당장 지침을 보면 좀 헷갈리는 면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방침이란 것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저는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다시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도가 높은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유행을 한다. 그러면 다시 싫지만 원위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점차 중증도가 낮아진다면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마스크 착용도 이제 의무가 아닌 공고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대학병원 같은 경우 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병실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에서 로비에서는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도 계셨고 또 착용을 안 해도 착용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 쪽 이게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런 좀 오픈된 공간의 로비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까? 대부분 이제 중환이 될 소지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병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병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검사실이 대표적인 예가 되죠. 검사실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실이 아니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병원에서 로비라는 곳이 그런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면은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 병원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신환자가 입원 수속을 받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 로비에 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는 조금 더 안전한 차원에서 환자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의무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환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대형 병원 또 요양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쪽으로 가서 좀 의무인 거죠. 네. 네.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아까 언급했듯이 WHO, 미국 이런 쪽에서 위기를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현장도 많이 봐주시고 또 토론도 많이 회의도 많이 가시는 이준근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아마 3월 초순입니다. 3월 17일 정도에 WHO 수장인 테드로스 박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빨리 끝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다라고. 두 번째 의무는 도대체 이게 왜 생겼는지 오리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오리진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될 의무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전 세계를 또다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세이프한 세상을 만들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파를 했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5월 5일 날 WHO는 보건위기 국제보건위기를 해제를 했습니다.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미국도 다 이제 5월 10일, 뭐 9일 뭐 요때 가서 이제 평가를 해서,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위기를 내릴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하지만은 이제 그 평가를 해서 내리는 걸로 이미 3개월 전에 이제 평가를 이제 결론을 내놨었습니다. 우리는 6월 11일 이제 아니죠. 6월 1일이죠. 6월 1일부로 이제 모든 것을 낮췄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제 일본도 이제 플루 수준으로 낮춰서 관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저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 아직 문제죠. 최근에 또 아까 애니제임 얘기했지만은 그 세계적인 법학자신 이제 로렌스 고스틴 교수가 이제 이 오리진을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그 자연계에서 이제 감염돼서 이제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이제 감염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또 하나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에 유출됐다. 세 번째는 뭐 바이러스 조작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대안을 만드는데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보건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새로운 조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각자 도생식으로 막 문 걸어 당기고 걸어 닫고 또 물자 수출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대로 약품도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또 약품이 나가서 폐기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을 개정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번 주서부터 이제 그 신조약에 관련된 토론을 합니다. 이 신조약이 상당히 이제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놓고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백신의 어떤 형평성 있는 접근이라든가, 그다음에 위기 단계에서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거, 위기를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유라든가 그런 공유 때문에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백신에 관련돼서 서로 전 세계가 공유해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향 조정이 돼 있지만은 또 다른 유행에 대비해서 각 나라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만드는 보완책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조기 발견해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실험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실험실을 조기 발견을 위한 실험실을 강화를 어떻게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논의는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제네바에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각 부서들이 다 가고 있는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부의 대사님이 이제 주축이 되셔서 모든 부서에 관련된 일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중에서 왜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이러스가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원 헬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헬스적인 접근 방법을 하려면 각 부서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프티 문제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누출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항상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약을 개발하든가 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과연 투명하고 그 다음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조치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논의가 돼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이 가져야 할 어떤 자세, 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걸 좀 또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좀 아까 그 혼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제대로 좀 홍보도 많이 좀 하면 좀 혼란이 좀 덜 될 텐데요. 일단 좀 세 개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방역 당국, 의료인, 국민은 서로 교류가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그런 주체들입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지만은 저는 전문가로서도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현상은 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겠지만은 의학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불확실성의 관리다라고 이야기한 원로 외국 의사가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저 같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 조금 더 지식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더 줄이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도 일정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매우 잘 따라 주셨지만은 이런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순응도가 높게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의료인이 문제 제기를 의견을 냈는데 방역당국이 듣지 않는다든지 방역당국이 국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듣지 않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독단적인 판단을 서로 피하면서 세 주체가 서로 교류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단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10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이 자꾸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또 간염내과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또 지원자도 그렇게 많이 없다면서요. 네. 네. 인력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했던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감염내과 전문의인데 감염내과 전문의들에게 코로나19 때 근무 시간을 설문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주당 90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셈입니다. 저는 질병관리청과 회의를 종종 하는데 회의 자료가 다음날 회의인데 그 전날까지 도달이 안 돼서 답답해서 좀 물어봤더니 밤 늦게까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질병청 이런 전문가들이 어떤 면에서 과도하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개인의 노력으로 계속할 수 없는 유지 불가능한 조직보다는 구조를, 시스템을 잘 갖춰서 앞으로는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병청이라든지 감염 전문의라든지 또 중환자 전문의를 지원하는 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 일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의견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조금 지원자가 줄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이정근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간다면 한 이유도 좀 경각심을 좀 가지자.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여전히 네. 지금 뭔가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이제 저희가 결핵 퇴치를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CDC에 오신 분이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질병이 퇴치 단계에 들어가면 질병이 퇴치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퇴치되고 조직이 네. 없어지고 예산이 없어지고 대처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네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나 예산 투입이나 인력이 들어가야지 관리가 되는데 관심도 낮아지고 질병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조직도 없어져야 되고 예산도 없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유행에 대비해서 조직과 인력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런 회의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 국민들, 의료인 또 방역 당국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어떤 증거 중심의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전문가들이 내는 어떤 결론들은 그 증거 중심의 과학 중심의 결론을 내고 이 결론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네. 그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손익을 다 따져보고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손익을 제도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좀 미흡하면 수정하게 하는 어떤 절차적인 어떤 프로시저가 투명하고 잘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기구를 만드는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두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질환은 질환이 질병 관리가 아니고 이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따라서 많은 이해 당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료인은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등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감염병을 경험한 적이 제가 태어나서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몇 년 동안 이런 장기간 감염병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까 이종국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두 분 우리 김남중 교수도 말씀하셨듯이 이 빠른 백신의 개발이 굉장히 감염병을 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PCR 같은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결국은 백신의 개발이 중요한데 이런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뭐 100일 안에 백신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상당히 많이 연구도 투자하고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 모토는 G7 이제 재작년이죠. 런던에서 이제 영국에서 회의할 때 이제 앞으로 저런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면 100일 안에 백신을 만들겠다. 이게 모토화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백신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100일에 가능하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00일 안에는 제품의 이제 생산 스케일업까지 포함해서 디스트리뷰션, 일부 디스트리뷰션까지 포함되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일이라는 말을 둔 이유는 상당히 이제 어떤 구호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보면은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이제
유행이 한참 지난 백신이 돼버리죠. 지금 이가를 써야 되는데 백신은 일가만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백신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100일이라는 거는 그런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100일이면은 충분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특히 메신저 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0일에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구호의 하나의 이제 그 표제어로서 어떤 미션 비슷하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가능할까?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이번에 모더나 파이자가 거의 1년에 걸려서 이제 10년 걸릴 걸 1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주기에 관련돼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거의 100조 달러, 미국 같은 거 100조 달러죠. 100조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문제를 100억 달러죠. 이제 100억 달러 투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응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NIH나 뭐 한편으로 이제 모더나는 미국의 이제 어떤 그 연구소에서 연구팀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광폭의 속도로 이제 일을 진행해 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파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자 CEO가 1년에 이 진행하면서 그야말로 라이트 스피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백신에 관련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1년 안에 가능한 것은 메신저 RNA 백신이다, 이렇게 이제 의사 결정을 했고, 거의 1년, 물론 이제 조금 더 걸렸죠. 1년에 이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CEO 또 중요하죠. 의사 결정하는 데서 정부도 중요하고 제약회사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가 또 스케일업하는 어떤 이제 삼성이나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여러 가지 SK 회사들이 이걸 받아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품 생산을 신속하게 했죠.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지 다시는 유행에 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만 개발한다고 이제 되는 문제들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화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비껴가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MRI를 가지고 초기에 연구도 많이 하고 개발을 하려고 했던 바이오 업체들이나 기업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가능하겠습니까? 의학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저는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100일 이내에 하겠다는 것은 선언적인,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은 마음이 좀 편한 선언적 의미이지 현재 수준에서는 가능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치료제에는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있고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적은 것이 항체 치료제고, 우리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가 커서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백신은 이정구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mRNA 백신이 2020년 1월에 유전 정보가 나오고 나서 1년 내에 시판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단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일 내에 해보겠다, 이런 언급을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백신은 단백 백신입니다. 그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mRNA 백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정도의 장벽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만 여러 면에서 특허가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인데,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백신이든 항바이러스제든 환자에게 사용하려면 동물 실험, 임상 시험 1, 2, 3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행정 규제가 길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100일 내에 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능치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의지가 강하다면 행정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비용 투자를 해야지만 되겠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mRNA 백신 기술의 면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국내에서 계속 발생 중이고 어떻게 보면 독감처럼 이제 매년 겪어야 되는 어떤 엔데믹 질환이 된 것 같은데, 자, 코로나 유행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행이 정말로 계속되는 것인지, 계속된다면 이런 유행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유행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국민 입장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의 새 변이가 XBB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90% 이상이 이제 바뀌어져 있고, 이거는 면역 회피 능력이 더 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뭐 자연 감염 또 인공으로 이제 예방 접종에서 감염을 회피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방 접종 맞은 게 저도 작년 맞았습니다. 올 초에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면역이 이제 저는 5번 맞았거든요. 네. 맞는 정부에서 이제 건의하는 대로 맞았는데, 이제 가을 되면 면역이 또 떨어지게 돼. 상당히 이제 그걸 영어로 웨이닝 현상이라고 그러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유행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새로운 유행이 되면은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정부는 이제 다 이제 검사도 안 한다, 마스크도 뭐 제한적으로 일부 장소만 쓰다, 또 국민들도 해이해져 있습니다. 손 씻기, 뭐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잘 안 하시잖아요. 개인 위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새로운 유행에 대비한 백신들이 가을에 또 유행할 때 제대로 공급이 될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꿨죠. 전 국민 예방 접종 하던 것을 65세 이상 또 고령자 중심으로 또 인플루엔자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바꿔놨는데, 그러면 접종률이 이제 가뜩이나 낮은데 접종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쉽지 않은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소아를 다 뺐죠. 소아 예방 접종을 뺐는데, 소아 예방 접종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 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아의 사망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아의 사망률이 낮은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 예방 접종 유니버설 커버리지죠 했는데, 우리나라는 셀렉티브하게 그냥 필요한 사람 하이 리스크만 맞는 걸로, 그다음에 알아서 맞는 걸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그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백신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예방접종 정책을 이미 이제 결정돼 있지만은 이제 WHO에서는 60세 이상 맞춰라. 근데 우리는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5와 64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뭐 크게 예방접종 효과가 65세 미만에는 일반 이제 50세 미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으로 안 넣었지만, 어쨌든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접근성 또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아마도 유행에 대비한 대책들을 좀 더 정밀하게 세워야 되고,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의 설득과 또는 거기에 관련된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지 아마 이 새로운 유행 또 엔데믹으로 갔을 때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그 신뢰도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도 뭐 그 과정을 지금 한림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5차 백신까지 맞으셨는데 그래서 코로나는 안 걸리셨나요? 한 번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작년에 걸려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웨이닝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 감염하고 예방 접종에는 획득 면역하고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98%가 이미 두 개를 다
합쳐보면 98%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인 형상 때문에 또 다른 유행이 왔을 경우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자, 김남기 교수님, 저 아까 델타 변이는 굉장히 좀 센 놈이었고, 네. 근데 오미크론이 되면서 좀 약한 반면에 이제 전파력이 높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는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변이들은 아무래도 좀 전파력은 강하지만 좀 약한 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확률은 갈수록 줄어들긴 합니다. 코로나 오리지널 균주가 있었고 알파, 베타, 또 델타,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조금씩 쌓이면서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 있고 이런 면역 체계를 다 뚫고 전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병의 중증도는 처음 감염병과 인류가 처음 만날 때 가장 높은 편이고 점차 약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실 텐데 답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분야를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는 약 10팀 이상이 있는데 겨울까지는 자료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길게 봐도 한 1년여 정도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댓글로서 계속 질문이 좀 오고 있습니다.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모지 님이 코로나 백신 그럼 앞으로 계속 맞아야 되나요? 우리 이종호 선생님이 5차지만 사실 걸린 것 따지면 6차까지 맞으신 건데 계속 맞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 하나하나가 이제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는데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환자를 최소화한다, 사망자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계속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략을 바꾸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중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게 65세가 될 수도 있고 또 6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기저질병들이 있어서 감염되면 코로나가 중환자로 이행될 소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백신을 계속 맞춰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중증도가 매우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의 치사율은 뭐 0.05%밖에 안 되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맞춘다. 이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있고 비용 측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중환자, 사망자 최소화. 네. 즉 중고위험군에게 백신은 맞춰야 된다. 여기는 확실한 결정 사항입니다. 네, 이거 모지님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구테이 벤이란 분이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피 검사를 통해서 나 항체가 생겼다, 있다 없다 결과가 나오면 좀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피 검사 통해서 이미 항체가 나온 분들은 굳이 뭐 5차, 뭐 6차 뭐 이렇게 계속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한때 한번 항체 검사가 도입되려다가 도입이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왜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통 생각하시기에 이제 항체가 면역 반응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면역 반응은 체액 면역 반응과 세포 면역 반응으로 나누고 체액 면역 반응의 한 가지 측정 방식이 항체입니다. 즉 항체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항체가 있다 없다 보다도 항체 역가라고 전문가들이 부르는 항체 값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맞고 나면은 항체 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도 있고 중증으로 이행할 예방 효과도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이들이 많아지면서 3개월, 4개월이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는
매우 낮아져서 30%로 내려갑니다. 다만 중환자나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는 효과는 여전히 50%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 값이 있다 없다 가지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우리 이종훈 선생님은 또 가정의학과 또 전문이시기도 한데 이런 질문 좀 드려보면 댓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면역력이 굉장히 관심 많고 사실 이거 이후로 가장 많이 뜨는 뭐 산업 중에 뭐 홍삼 또 많이 팔렸고 또 음식으로 면역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문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또 댓글에 또 벌써 2개나 그런 내용이 달려져 있습니다. 네, 좀 전체 분위기랑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궁금한 피하기 위한 방법 중에 아마 그런 댓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과 또는 그런 그 홍삼 등의 이런 이제 건강 식품이죠. 보조 식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실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약들이 이제 이런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런 약들도 포함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치료제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중화항체 값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서 중화항체가 떨어지면 감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세포에 관한 면역은 측정하는 방법이 확치가 않아 가지고요. 아직은 이제 이것을 어떤 무엇을 먹으면은 이런 세포 면역이 증가한다 또는 뭐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백신과 치료제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들 또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유행, 즉 새로운 디지즈 X 어떠한 감염병이 앞으로 우려가 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려주시죠. 새로운 감염병의 정의는 파우치 박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년 이내에 나타난 적이 없거나 나타났었지만은 매우 줄어들었던 병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공통점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지카, 마지막에 엠폭스 전부 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수공통 감염병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 그 중에서 모든 국민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은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일 것이라고 보고 비슷한 식의 유행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엠폭스 같은 바이러스는 새로운 감염병이지만은 전파 방식이 호흡기 전파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생기긴 하지만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100여 명이고 코로나19에 비하자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낮습니다. 네. 엠폭스는 뭐 감염 경로가 따로 밝혀져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밀접한 접촉, 피부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 밀접한 접촉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이나 우리나라 다 젊은 남자이고 동성간 성관계와 좀 밀집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감염 경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집이 잡힌 부위에 성접촉 사이 과정에서 접촉돼서 전파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리스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백신을 위주로 맞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 고위험군에게 지금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진행하고 있고 네. 또 노출된 다음에 문제가 되는 피부에 노출되고 나서 4일 이내에 맞으면 병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고 4일에서 10일 이내에 맞으면 병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은 가능하고
고위험군은 맞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DJX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우리가 대비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이제 그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 쓴 항생제를 이제 제한하고 상당히 많이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 안에서의 감염제, 의료 관련 감염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다인실을 뭐 2인용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지 사실은 대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어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환기 시설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독 시설, 사실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항생제 내성 질환을 관리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조속하게 이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해야지 이제 이런 새로운 유행에 이제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금 병실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건당국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정부 그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대처를 해야 되는 방안인데, 지금 아까 국민들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정부 보건당국에서 뭔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남일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병실 이야기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2인실을 초과하는 병실을 다인실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4인실 이상을 일반 병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병원의 70% 병원 병실의 70% 이상은 일반 병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감염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반 병실은 매우 감염 관리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결핵 환자가 다인실에 들어가면 옆에 환자가 걸린다, 인플루엔자가 들어가면 옆에 환자가 걸린다, 내성균 환자가 들어가면 내성균이 전파된다, 이런 문제는 알고 있고 자료도 충분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22병상을 다인실 22병상을 12개의 1인 병상으로 바꿨더니 다제내성균 전파율이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울질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국민들이 의료 수가를 적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저는 감염 전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병실을 다 일반 병상을 없애고 2인실 아래로 가도록 해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또 했었어야 됐지만 못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입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서울에 있고 권역은 7개 권역 지역에 있고, 각 지역에서 컨트롤 타워, 이 질병이 생겼을 때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급이 나왔었고, 심지어 2017년도에는 법으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3년 중반이 됐지만은 아직 삽을 뜨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로서도 뭐 설명할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다분히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라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고민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그가 바로 병실의 문제입니다. 다인실을 정말 줄여야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지금까지 좀 언급을 못했던 내용 중심으로 이준수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국제보건기구의 수장이셨던 고 이종욱 박사님이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제 계십니다.
그분의 묘비명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꿔나가자. 이제, 이런 질환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반복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 빨리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구에 관한 투자인데, 우리가 이제 백신 개발에 관련돼서 왜 늦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의학 연구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NIH 같은 임상병원을 연구 임상병원이 있는 그런 NIH와 또 거기에 관련된 질환 각종 이제 연구 지원 시설, 또 질병별 또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별, 장기별 어떤 연구센터들을 연구소를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까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일원화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 중에서 과학과 의학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인들도 열심히 했고 또 방역 당국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백신이라든지 협조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 것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항상 의료진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또 나올 텐데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대응한다고 할 것인지를 지금 좀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육적으로 학교를 장기간 폐쇄해서 좋은 의료 결과를 얻으면 그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시는 건지, 각각의 가중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의료의 가중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의료 전문가가 스스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이번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에 하나 지금 또 재밌는 게 달려 있어서 한번 요거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직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건강 관리 하고 계신 거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제 등산을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많이 키우고 있고요. 한 일주 전에는 이제 설악산 12선녀탕서부터 대승폭포까지 가는 빗속에서 한 7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자주 이렇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건강 또 질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규 교수님도 고위험 군에 속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예, 저는 이종구 교수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저는 등산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는 중력을 어긋나는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일을 싫어합니다.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도 면역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정량하기 어렵지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생활이 불규칙하다든지 이런 것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가 다 알 것처럼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능력이 아주 많지도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다. 그리고 항상 어떤 업무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일한다. 이런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등산은 물론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좀 해보려고는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경계해서 수준을 하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당국도 향후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인 방안을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랫동안 얘기해 주신 우리 이종구 교수님 그리고 김남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학 한림원에서 진행한 긴급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가 댓글에 대한 답변 여러분 답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